국민의힘이 면접을 마친 서울, 광주, 제주 총선 공천 신청자 중에 25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격전지로 떠오른 한강벨트 후보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술은 새 부대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직접 공천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1차 단수 공천 명단이 나왔습니다. 25명의 단수 공천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단수 명단 중에 네. 대통령과 40년 직인 이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컷오프 됐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해온 이기는 공천 거기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도, 경쟁력,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이것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이 좀 순조롭게 그리고 공천 전략이 좀 잘 짜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이제 우리 PK 부산 경남권에서 어떤 중진들이 험지 출마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 특히 우리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님이나 아니면 이수정 전 전기대 교수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또 험지 출마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인지 높은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공천 전략은 잘 짜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지금 석동현 전 민주평통처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원모 전 강남을의 공천 신청한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네. 또 이 험지 쪽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 지역구를 재배치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사실은 윤심 논란도 상당히 좀 차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 마지막으로 볼 때는 우리 어떤 대구 부산 경남서의 어떤 낙동강 벨트 그리고 서울에서의 한강 벨트 거기다가 수원에서 반도체 벨트까지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조금 우리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는 총선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진지도 잘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 전략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짜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1차 단수 명단이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년 지기의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컷오프가 됐고 또 대통령실 출신은 일단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시스템 공천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공천 초반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또 접전지나 또는 격전지에서의 공천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 이른바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천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40년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컷오프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당에서 내세우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특정 라인의 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여사 라인 또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라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라인이 승리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냉소 섞인 시각이 나올 정도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좀 주관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기는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기는 공천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가 이기는 공천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제 이른바 보수의 텃밭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과 이기는 공천 같을 수도 있지만 이기는 공천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떤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윤심 마음보다는 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네.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량 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윤심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없다고 봐야 되죠. 특히 저는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오늘 아마 컷오프된 것 또는 이원무 전 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아마 지역구 재배치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윤심 논란을 사그러지게 하는 소그러뜨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러면서 김성태 전 의원이 이번에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네, 아주 대성적 결단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컷오프 되면 굉장히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볼 때 김성태 의원이 과거에 그래도 전직 여당 대표로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남의 당이지만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는 좀 다른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컷오프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는 상황인데 또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다가 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사실 타당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구도에서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공천을 받으시는 분과 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핵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시다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느 정도 이제 발언 이후에 이것을 좀 수용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좀 지지 세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선당후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작용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도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이탈자 없이 단합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낙동강벨트의 이제 3선 조혜진 의원 밀양을 떠나서 김해을로 갔는데 김해을에서 오늘 원래 출마 기자회견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안 됐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았다고요. 아무래도 김해 쪽에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면 소지역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소지역주의가 좀 있는 것 같고 현지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희전 의원이 아마 직접 출마 회견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아마 그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되면 실질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예비 후보들이 원하는 것처럼 경선을 할 경우에는 이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그 김재원 전 의원이 서울 중랑 을에 그때 그 경선에 나갔었는데 그때 경선에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19대 때는 김태호 의원이 그때 김해에 또 전혀 연고가 없는데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마 당 지도부에서 좀 많은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여서 갔는데 경선까지 하라 이렇게 하면 나가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경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선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지역주의도 있고 그 지역의 어떤 텃밭 관리를 꾸준히 해온 그런 예비 후보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굉장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함께 해볼게요. 지금 사전 투표 방식에 대해서 연일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뭐 대응을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고 당연히 뭐 선거 과정이 얼마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유독 꼭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노림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강성 보수층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든가 또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지지층들을 좀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사전투표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도 날인을 직접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물론 법상으로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선관위에서 뭐 규칙도 만들고 그리고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투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날인이 인쇄된 상태로 이제 용지가 뽑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어떤 다름 때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논의를 계속해서 어디까지 끌고 갈지인 것인데 과연 그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런 취지로 이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 여론들을 의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진행되는 것을 좀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원하는 그리고 노리는 바는 뭡니까? 일단 뭐 사전 투표에 대한 이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거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선관위 우리 부정 채용 사례가 벌어졌을 때 어떤 북한에서 어떤 해킹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전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야당에서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적절할 때 아마 적절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창당대회 좀 미루겠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그 급하게 서두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아마 그 새로운 위성정당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 그리고 공천 관리를 준비할 사무총장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될 현역 의원들이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조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창당대회를 조금 더 늦추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늦추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뭐 늦춰졌다고 하더라도 뭐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면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늦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실무상으로 일주일이 지금은 늦춰진다라는 것은 또 나름의 의미는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일단 비례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를 이제 창당하게 되면 뭐 네. 지도부도 선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을 몇 명을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뭐 이른바 의원 꿔주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총선에도 당시 위성정당으로 의원들이 소속을 변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의 수의 규모와 그리고 어떤 의원들을 보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국민의 미래 지도부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뭐 자기 정치라고 하죠. 이른바 자기 정치로 마음대로 꾸리는 것, 이 부분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누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도 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뭐 단독 보도에 보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을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으로 뭐 제안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위성정당의 지도부를 누구로 선출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대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일단 뭐 지난 21대 총선 때 보면 그거 한성규 대표를 그때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유철 대표로 이제 긴급하게 바꾸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이 잘못된 선거구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는 국민들도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결국 이 당대표는 어떤 정강 정책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받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 이재명 대표가 좀 강하게 공천의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당연히 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설 연휴에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단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1단계로 단합을 강조하고 당 내부를 먼저 단속을 하고 그다음은 새술은 새 부대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공천에서의 혁신의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좀 공천 과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공천 갈등이라든지 잡음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갈등을 지도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내부 구성원들을 단합해낼지 이런 고민들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 또 혁신하는 모습 또 새로운 인물들이 공천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민들이 담긴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메시지를 올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는다. 떡잎은 누구고 새순은 누굽니까? 일단은 뭐 떡잎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뭐 중진들 이런 부분들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공천 어떤 물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공천에 있어서 어떤 인적 쇄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볼 때는 민주당 내에 총선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당권 관련해서 아마 주류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주류는 친문 세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는 그때 당의 대표로서 공천을 한번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또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친문계가 거의 삭스를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그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었던 윤영찬 의원이
그 탈당하지 않고 당 잔류를 하면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총선 이후에 아마 당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를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아마 주류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어떤 인적 쇄신이나 명분 하에 어떤 공천 쇄신이나 명분 하에 상당히 어떤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물갈이 명단으로 볼 수 있는 게 하위 20%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친명계가 얼마나 포함될지 아니면 뭐 친문계가 얼마나 포함이 될지 관심이 있는데 이 명단 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미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표들이 네. 또 막상 진행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통보하려고 했던 시기보다 미뤄질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위 20%라는 것이 뭐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거나 뭐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라는 독립된 위원회가 있고 이 독립된 위원회가 공천 과정 훨씬 전에 이미 선출직 평가 의원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미 기준에 따라 마친 바가 있고요. 그 하위 20% 대상자들에게는 사실 경선 과정에서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역 의원들로서는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통보 자체는 아마 지금까지로 알려진 바로는 공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하실 거로 예상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명단 자체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또 비공개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언제 어떤 식으로 통보할지를 또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당연히 공천 과정 속에서 이 현역 하위 20%가 또 경선에서 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공개가 돼야 되고 그게 뭐 다음 주가 됐던 이번 주가 됐던 뭐 어느 정도 시기 안에는 또 통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만간에 저는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고 또 그것 기반으로 해서 또 경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스템 공천의 시간표는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나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얘기 계속해 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눈높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단합과 연대에 대해서 약간은 선긋기라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선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건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마 민주당하고 어떤 형태로 선거 연대든 아니면 비례 통합 뭐 비례 정당에 참여하든 여러 형태로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선을 좀 그을 것 같고 아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볼 때도 민주당의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뭐 이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아마 독자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결국은 조국 뭐 전 장관의 신당은 그냥 신당대로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대로 아마 가는 전략 그 대신에 아마 반윤 연대라고 하는 큰 틀에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조국 신당 쪽에서 볼 때 어떤 지역구 후보를 낸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신당은 비례정당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대표 말씀대로 사실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조국 신당과 함께 연합을 하거나 함께 선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결국 어느 당이 더 중도로 외연 확장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과연 조국 신당과 연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략적인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국민 눈높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중도층 국민들께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연합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검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이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진보 정당이 함께하게 되는데 그 다른 진보 정당들의 또 의견도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혼자 뭐 단독으로 뭐 조국 신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결정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뭐 공천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현 지역구에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
라고 했어요. 이제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공천은 아직 아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고요. 물론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공천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을 신청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공천이 뭐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관련해서 공관위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경선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전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하에서 당원 당규의 기준에 따라서 이 공천도 공정하게 결정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의 도전. 일단은 뭐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상당히 느슨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체포 동의안이 뭐 이렇게 국회 보고됐지만 부결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체포 동의안이 같이 부결된 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웅래 의원이 만약에 아마 실제적으로 공천될 일은 없을 텐데 아마 실제적으로 공천이 된다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호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역대 총선을 보면 총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공천 파동이라든가 막말 파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이 된다면 어떤 부패 정당 이미지,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하긴 했지만 어떤 돈봉투 수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총선에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총선 때마다 가장 관심 갖는 지역구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인천 계양을이 단연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마저도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자객 공천, 뭐 자객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유동규 뭐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규 후보가 과연 이 선거에서 완주를 할지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선거에서 계속해서 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수 진영의 표가 갈릴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출마를 예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 때문에 보수의 표가 나눠지는 것을 본인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거 전략상 완주를 위한 뭐 뭔가 후보 등록 또는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겠다 또는 흠집을 내겠다라는 의도가 훨씬 더 많이 담긴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듭니다. 물론 지금으로서 뭐 선거를 완주할지 말지 여부를 뭐 결정하거나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어떤 선거적인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양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영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핫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언뜻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건 맞지만요. 권유령 전 장관에게도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양을에 실제로 출마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졸졸 따라다니는 스토킹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정에서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선견장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비난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보수의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원희룡 전 장관이 결국은 이제 유동규 후보를 이제 이 주저앉히려면 결국은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을 공천한 정광훈 전 목사를 좀 찾아가거나 아련에서 찾아가거나 그래서 주저앉혀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국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하고 함께 공동 유세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사실 의인이 아닙니다. 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죄 혐의에 따른 피고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에게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상당히 뭐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근데 거기다가 저는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보면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거기에 후보를 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개혁신당에서 내는 후보가 결국은 약간 야권 지지 성향의 표를 끌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좀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배 씨 그 배모 공무원이 이미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유죄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이제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오늘 이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 이제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고 그 식사 비용이 한 10만 원 상당입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수사를 한 지 23개월 만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기소가 된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10만 원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같은 300만 원이 든 그 명품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것이다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장면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심판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그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던 그 배모 그 경기도 공무원이 식대를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김혜경 여사도 결국 공모 관계에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불기소 뭐 이 불구속 일단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재판이 바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검찰이 한번 포토라인에 서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총선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특히 뭐 지금 부부가 계속적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조국 전 장관이 그 정경심 전 교수하고 했던 것처럼 아마 이재명 대표와 아마 김혜경 여사도 아마 함께 재판을 받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조금 벌어질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마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보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당의 지역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지역구 윤곽 본인의 지역구 나가겠다고 했던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 일단은 당대표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원래 그 통합신당 하기 전에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 신당대로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 신당대로 어디를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낙연 뭐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신당 바람이 생각보다 오르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광주 쪽에 출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통합신당에 보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컷오프된 의원들이 새로 이 통합신당에 참여하기는 좀 곤란해졌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네. 아마 국민의힘의 참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됐을 때 저 통합신당이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호남에서 나갔을 때 당선된지 여부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는 유의미한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대표가 만약 호남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사실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선거는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보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 호남에서의 돌풍이 일었던 이유는 그때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에서의 견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에서의 견제 심리가 여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호남 쪽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영남 대표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마, 특히 광주에서 출마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대구에서 출마할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이 찐 뭐 비만 고양이를 뭐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대구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신당의 형태가 5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결국은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신당이 결국은 꼬마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대구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하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보면 이제 세종이다 뭐 수도권에 출마한다 여러 가지 지역구 쇼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상계동을 제외하고 출마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3번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또 왜 상계동이 아니고 딴 곳으로 왔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부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결국 돌고 돌아서 갈 수 있는 곳은 노원구 상계동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노원구 상계동에서 결국 3파전 국민의힘 민주당 그다음에 그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파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낙연 대표 광주에 나오면 파급력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게 참 제3지대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대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낮아질 수 있다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이야기가 호남에서의 바라보는 이낙연 대표의 시각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광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인 명분도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는 시기도 다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민주당을 탈당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명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퇴색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3지대가 하나로 합치긴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한 화학적 결합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 상황인데 갑자기 또 광주에서의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사실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호남 또는 뭐 광주에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뭐 예전과 같은 파급력은 일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 빨리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개혁신당의 모습은 금태섭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홍천 이원옥 의원 이렇게까지만 가고 이낙연 그 대표와 그 어떤 신당하고는 합당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유 없이 일단 원칙도 명분도 없이 합당을 해버렸는데 그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실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 김종인 전 의원의 어떤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본인이 어떤 총선에 있어서 그 민주당에서도 두 번 우리 이 국민의힘에서도 왔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좀 정치적 실리를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통합신당에 가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가더라도 얼마나 개혁신당에 많은 새로운 인물이 와서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을 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개혁신당에 가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지금 저는 기대 난망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가능성. 사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과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개혁신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와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신당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공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